네, 안녕하십니까. 최기선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로 기업 경영의 날개 달기라는 주제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야 워낙이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기업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글쎄요,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워낙이나 자금이 많고, 이제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기술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듣지만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기업 경영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잠깐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재성에 잠깐 드릴게요. 저는 이제 네, 네, 저는 최기선이고요. 뭐 다른 거 뭐 필요 있겠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한 20년간 일을 했고 데이터 관련된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5년, 10여 년 전부터 빅데이터 관련된 일들을 수행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인공지능 쪽, 빅데이터 쪽 사업, 그리고 기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밑에 저기 연락처 보이시죠? 연락처.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화면 전환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란 무엇이냐? 어디에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는 말이 들어와서 이거 엄청 어렵겠네. 뭐 외계어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 겁먹지 않으셔도 좋고요. 물론 뭐 겁이 없겠냐면 혹은 뭐 정말 기술적인 걸 원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그 인터넷에 보면 기술적인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이 네 가지 주제를 제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진행을 해보고, 예, 50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왜 필요한가죠? 어, 최근에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저희가 2010년대 정도부터 해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서 SNS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폭증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이런 현상들이 산업계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장의 생산 설비나 뭐 이런 쪽에도 이제 센서들이 거의 다 심겨져 있고 그 센서들이 내뱉는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공정 품질이나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이미 도래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걸 또 활용할 수 있으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못하고 있죠. 예, 앞으로는 그게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 환경이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기 밑에 보면 파란색 글자 있죠. 4차 산업혁명. 전체 생산 과정의 최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저 말은 독일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건데 아디다스의 무인 공장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십만 명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10명이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사실 이제 아디다스의 그 무인 공장은 최근에 폐쇄를 하긴 했어요. 폐쇄를 하긴 했는데 굉장한 실험이었고 베트남이나 뭐 이런 필리핀 이런 쪽에 있던 공장들을 독일 국내로 다시 돌릴 수
독일 국내에 공장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런 기술적인 적용이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뭐 굉장히 익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데이터 회사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업 환경의 변화들에는 기술의 변화라는 게 뒷받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ICBMA라는 이 기술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ICBMA라고 그러니까 무슨 미사일 이름 같긴 한데, ICBMA의 첫 번째 글자는 IoT입니다. IoT. 이걸 IIoT라고 부르기도 해요. IIoT. 여기서 I는 Industrial IoT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 IoT라고 얘기를 하고요. 설비에 들어가는 IoT 센서, Internet of Things이거든요. 그래서 IoT 센서들이 센서들 가지고 이제 산업 네트워크, 산업 설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IIo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클라우드죠. 클라우드는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비즈니스가 막 성장함에 따라서 데이터가 막 생기는 거를 기업의 인프라스트럭처, IT 인프라스트럭처에다가 저장해 놓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뭐 데이터가 많아서 뭔가를 하나 도입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증설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라는 곳에 저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아마존, MS, 그리고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 센터에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막 변화를 하면 그 변화하는 속도에 따라서 데이터가 막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클라우드라는 걸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빅데이터예요. 클라우드에 데이터들을 잔뜩 모았어요. 그러니까 IoT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잔뜩 모아가지고요. 클라우드에 모아놨어요.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들을 써야 되잖아요. 쓰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정제하고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이런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유저 디바이스를 얘기를 하죠. 유저 디바이스는 데이터의 생산처이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AI라는 게 있죠. 마지막으로 A는 AI입니다. 이게 AI의 딥러닝 포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텔리전스라는 건 어떤 지능,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딥러닝이라는 건 기술이에요. 기술이고요. 뒤에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지나 음성,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지능적인 대응, 뭐 지혜로운 대응을 의사결정을 위해서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AI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ICBMA라는 기술의 이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개념 정도는 뭐 최소한 알아야지. 국가 뭐 R&D 과제나 이런 것들에 도전을 할 때 그나마 좀 부끄럽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제가 이 과정을 준비를 할 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이파나 뭐 데이터 산업진흥원 이런 쪽에 그 과제 평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제 평가를 이렇게 가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써서 그 기술로 뭘 하겠습니다라고 과제들이 꽤 많이 올라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기술 전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괜찮고요.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이제 기술 전문 회사가 아니라 일반 메인 비즈니스를 따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겠다라고 오는 회사들은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저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모든 것이 이제 좋게 보이질 않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과제에 탈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반드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아마 이런 그림은 다른 곳에서 보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인공지능이라고 써 있는 큰 테두리의 박스 있죠. 저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면 이 말은 쉬운데 내용은 이해가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에요. 뭐 1950년대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인공지능은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온도가 120도에 이르면 저거는 if then else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연어 번역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가 정의에 의한 자연어 번역인데 예를 들어서 뭐 독일어를 혹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당신이라는 한국어를 you라는 영어로 번역을 하세요라고 전문가가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전문가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쉽나요? 저게 쉽지 않겠죠. 당연히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시대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걸 어떻게 다 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과거의 인공지능은 실패를 했어요. 네, 근데 실패를 했는데 얘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머신의 기계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기계학습이라는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에요. 머신러닝, 기계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네, 러닝머신이 아니고요. 머신러닝입니다. 기계를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계로 공부를 시키려면 어떤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특화된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공장 설비가 있는데 공정 라인에서 불량 제품이 자꾸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원인을 찾기 위한 질문 혹은 어떤 고객에게 제품을 화장품 같은 걸 추천하고 싶어. 뭘 추천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머신러닝인데요. 이 머신러닝의 세부적인 걸 이렇게 또 따지고 보면 조금 분야가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딥러닝. 딥러닝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좀 자료 좀 찾아보고 인터넷 좀 보신 분은 AI는 딥러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딥러닝과 등가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딥러닝은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워낙 딥러닝이 유명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딥러닝을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딥러닝이 사용되는 포인트는 뭐 음성을 인식하거나 혹은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뭐 이런 쪽 있죠. 저런 것들은 주로 음성,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저런 것들을 학습하고 분류하고 뭐 이를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딥러닝이에요. 근데 이런 그 인공지능이라는 걸 잘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잘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해서 정형, 반정형, 비정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런 것들은 전부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정형 데이터들을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들은 주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이 돼요. 정형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기업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 있죠. 예, 그런 데이터들이 기업의 RDBMS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반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텍스트 문자들 있죠. 그런 것들을 반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비정형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포맷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 얘기를 하는 거고 음성, 영상,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는 주로 협의의 인공지능인 딥러닝에 활용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데이터 원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일반 DBMS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뭐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기계 설비,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저장해 놓은 것들을 기계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때 뭐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저런 기술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만 그래도 이제 그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유리한 위치에 가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저희 데이터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그 활동의 기록이죠. 활동의 기록. 활동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더하기 빼기를 했어. 그러면 더하기 빼기에 사용된 그런 숫자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데이터라는 거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010년도 전후를 해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그때는 큰 데이터였어요. 빅과 데이터가 떨어져 있죠. 큰 데이터. 형용사와 명사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애매한 거죠. 큰 데이터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게 큰 데이터야? 뭐야? 10기가야? 100기가야? 1테라야? 뭐 이런 거예요. 1페타야? 뭐 이런 거죠.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얘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다른 특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가 된 것이 빅과 데이터가 합쳐졌어요. 이게 큰 데이터, 더 이상 큰 데이터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대용량 데이터면서 실시간이고 다양하고 그리고 활용하면 가치가 높아. 이런 특성들이 더하기가 된 거죠. 뭐 실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데이터 24시간 계속 생성되잖아요. 그죠? 다양성. 페이스북 데이터도 있고 기계 설비 데이터도 있고 통신 뭐 통화들 로그 데이터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얘네들을 막 들고 파가지고 올려가지고 얘네들을 막 분석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찾아내니까 돈 될 게 막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치가 높더라. 그래서 빅데이터가 합쳐지면서 이걸 도대체 어디에 활용하면 좋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5년도 전후로 해서는 빅데이터도 이제 필요 없다. 그냥 모든 데이터가 빅데이터야. 그냥 데이터라고 부르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정부 시장에서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기술을 하는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걸 우리는 기술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 뭐 특정 설비 공정에서 어떤 특정 공정에서 불량품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불량품이 많이 발생했어요 라는 건 기술 분석이 되는 거고요. 왜 발생했대? 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진단 분석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문제가 뭐야?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통계적 기법이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야, 이게 이러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크래치가 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라는 원인을 찾아냈으면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예측 분석으로 관심사가 옮겨가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기술이 조금 더 고급화되죠. 그래서 통계적 분석을 쓸 때도 고급 통계를 쓰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쓰는 이런 형태를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측하지 말고 아예 그냥 예방할 수는 없어. 이제 처방을 하는 거죠. 처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처방하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처방 분석이라고 얘기 드리고요. 머신러닝 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최적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최적화 기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최적화 기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들이고요. 그런 최적화 기법들이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혹은 다른 알고리즘도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사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의 발전 방향을 보시면 오른쪽 편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 분석부터 딥러닝까지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얘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의 이 형태를 보시면
딥러닝은 데이터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데이터는 봤고요. 인공지능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은 1950년대에 처음 나왔어요. 네, 사고기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건 이제 튜링 머신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해요. 이제 수학적 계산하는 사고기계에 대한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에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제가 번역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당신을 U로 매핑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문가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문가가 모든 규칙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세상은 훨씬 더 빨리 변한다. 전문가가 아무리 규칙을 정의하더라도 실제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 전문가 시스템은 망합니다. 폭삭망해요. 네, 폭망을 하고요. 요때 뭐가 오냐면 인공지능의 쇠퇴기가 오죠. 회의론자들이 막 생겨나요. 저건 뭐 어디다 쓰겠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다가 조금씩 기술이 발전하는데 과학적 방법론들이 발전합니다. 이게 머신러닝이라고 써 있고요. 저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도 불렀어요.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불렀고요.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채굴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불렀고 디시전 트리, SVM 뭐 그래서 몇 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술 중에 제가 신경망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딱 쳐놨잖아요. 그죠? 신경망. 저기에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인공신경망. 저 기술이 사람의 뇌의 구조 있죠. 뇌의 구조를 따서 본따서 만든 기술이에요. 저기 밑에 보면 하단에 X1, X2, X3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입력 값들이고요. 입력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Y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 Y1이 바로 출력층이에요. 그리고 fx라는 건 함수예요. 함수라는 건 내부를 모르죠. 블랙박스입니다. 저런 블랙박스를 인공신경망에서는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거든요. 저런 히든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결과값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저 인공신경망이 처음에는 뭐 별거 없었어요. 보잘것 없었죠. 정확도가 엄청 떨어졌어요. 네, 정확도가 엄청 떨어졌는데 얘가 저 FX 레이어 있죠. 히든 레이어를 점점 늘려간 거예요. 여러 개의 층으로 늘려간 거죠. 그렇게 늘려갈 수가 있었던 이유가 머신, 컴퓨터의 하드웨어의 성능이 확 향상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발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뭐가 되냐면 딥러닝이 돼요. 딥러닝. 그래서 딥러닝은 이 머신러닝 중에서 인공신경망 기법이 발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딥러닝이 지금 엄청난 곽광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개념적으로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개발하는 거야?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학습이라는 개념이죠. 기계학습이라 그랬죠. 그러면 기계학습은 도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자, 좌측을 보시면 기존 개발 방법론이라고 있어요. 입력 데이터가 있고요. 결과가 있죠. 그죠? 그리고 로직이라고 있어요. 네. 입력 데이터, 뭔가가 입력이 되죠. 그러면 로직, if then else에 의해서 혹은 어떤 비즈니스 규칙에 의해서 결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 로직은 블랙박스죠. 그렇습니다. 저 기존에는 이렇게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하는 건 단점이 있어요. 입력 데이터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입력 데이터 형태가 변함에 따라서 로직을 다 바꿔줘야 돼요.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업무가 변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재개발해야 되는 혹은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변화에 대한 대응이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예상 못한 상황에 대한 오류나 예외 처리가 발생을 해요. 데이터가 이상한 게 들어오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저 로직을 짜는 사람이 엄청 훌륭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실력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기존 개발 방법의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학습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건 조금 달라요. 학습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건 학습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킨다는 건
저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뭔가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뭘 개발하느냐? 모델을 개발하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촬영 중에 블루 스크린이 떴습니다. 쉬다 하라는 얘기죠. 어,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 반만 했었거든요. 반을 다시 할게요. 그러면 네. 기존 개발 방법, 인공지능의 학습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기존의 개발 방법을 보시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잖아요. 그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로직, 어떤 특정 로직을 짜서 결과를 내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로직은 if then else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를 내라.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짜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력 데이터가 변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업무가 변하는 거죠. 업무가 변할 때 프로그램을 재개발하거나 혹은 수정해 줘야 돼요. 당연히 업무 변화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아시겠지만 업무 변화는 시시때때로 일어나잖아요.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민첩성이 떨어지죠. 변화에 대응하는 민첩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엄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상한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오류나 예외 처리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의 실력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매끄럽고 이 성능이 뛰어나도록 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짜는 거죠. 뭐 돌려도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결과가 안 나와.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의 개발 방법이라면 인공지능의 학습 개념을 적용해서 하는 개발 방법은 조금 달라요. 먼저 입력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라는 거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데이터들이 막 쌓여요. 그래서 쌓인 데이터들을 뭐 1년치 혹은 2년치 이렇게 대량 데이터들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할 때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되면 이 데이터의 패턴을 찾고 어떤 패턴일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모델,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걔를 실제 운영 환경에다 이렇게 심어요. 그래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 어떤 입력 데이터들이 흘러 들어오면 그 심어진 모델에서 데이터를 보고 과거에 학습한 것과 유사한 패턴을 찾아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업무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변하면 그 모델의 퍼포먼스가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력 데이터를 과거의 모델이 99% 정확도로 맞추더니 이게 업무가 변하면서 95%, 90%, 85% 이렇게 퍼포먼스,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 정도를 만약에 잡아서 90%의 정확도 이하일 경우에는 재학습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규칙을 정해놓는다면 그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때 학습시킬 때는 최근에 쌓여진 다른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과거 것과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 변화에 조금 더 대응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뭐그 유사한 가장 유사한 처리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려운 점도 있어요, 물론. 데이터의 양이나 데이터 자체의 품질에 따라서 정확도와 같은 성능의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학습을 시켜서 저렇게 인공지능의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고 싶은데 쌓여있는 데이터가 얼마 없어.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괜히 덤볐다가 로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이 과연 어떤 능력들이 있어야지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좀 볼게요. 자, 인공지능은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지하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습 능력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계 자체를 모델을 개발할 때 알고리즘을 학습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형태를 하려면 학습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미지나 음성, 영상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여기 사람이 막 걸어가고 있는 저 모습을 네모박스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제 저런 모습들을 인공지능 AI가 캡처를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죠. 현재 인식하고 있다는 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능력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과 유사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인터페이스, 사람과 뭔가 관계를 가질 때 대화로 가지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어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언어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강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약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터미네이터 뭐 이런 거 보셨죠? 그리고 아이로봇 이런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로봇들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로봇에서는 아마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뭐 지니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슈퍼컴퓨터가 있잖아요. 모든 로봇들을 통제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강인공지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프로블럼 솔버 이렇게 부릅니다. 약 인공지능이라는 건 어떤 특정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바두면 바두, 챗봇이면 챗봇, 아니면 뭐 사기 방지면 사기 탐지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문제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약 인공지능이고요. 현재까지 인공지능의 발전은 약 인공지능에 머무르고 있죠. 그러나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강 인공지능으로 언제쯤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많은 학자들이 강 인공지능으로 갔을 때 어떤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이라는 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문제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인공지능의 영역을 한번 볼까요? 앞서서 이제 세 가지 능력을 그런 세 가지 능력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식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 추론의 영역이고 세 번째는 의사결정, 문제 해결의 영역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런 벤 다이어그램들이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얘네들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지점만 어떤 그 관계가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해나 추론 영역에서도 인식의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요. 의사결정 문제 해결에서도 이해, 추론, 인식의 기술들이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또 제대로 된 인공지능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이제 인식의 영역을 보면 뭐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한다든지 이미지나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그리고 뭐 예측, 분류, 추천, 쇼핑몰의 추천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 고객을 세그멘테이션하는 세분화 기법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인식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도 인식의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자율주행은 의사결정의 영역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차가 막 달리면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인식하잖아요. 인식했는데 장애물이 두 개 혹은 세 개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뭔가 방향을 뭐 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의사결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나 추론 뭐 이런 것들은 주로 뭐 전문가 시스템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을 진단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자산 관리나 변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정 설비에서 공정 라인을 스케줄링하는 것들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최적화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체스나 장기, 바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의사결정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런 인공지능을 그냥 쓰기는 어려워요. 아까 이제 뭐 IoT나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인공지능 자체가 그냥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인공지능 더하기 빅데이터, IoT 더하기 클라우드 저런 애들이 합쳐져야지만 제대로 된 지능 정보 기술을 이룰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 자체가 서비스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점일 거예요. 인공지능도 잘 모르는데 빅데이터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 클라우드를 알아야 돼. 저것들을 어떻게 하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죠. 네. 그래서 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은 그렇죠. 뭐 협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연구소를 만들거나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로 그러면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좀 비즈니스 관점에서 활용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형태를 좀 나눠봤어요. 상단은 이제 B2B 고객이 있고 B2C 고객이 있죠. 저희가 고객이에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서비스 혹은 제품을 쓰는 고객인 거죠. 좌측에 1번 서비스 기업이라는 게 있고요. 2번 제조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기업은 주로 인터넷, 통신, 금융 뭐 이런 회사들을 얘기를 하고요. 제조 기업은 뭐 그야말로 제조 기업들이죠. 자, 이런 기업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써서 뭔가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 강의에 관심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1번과 2번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그야말로 잘 이해하고 있고 저걸로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들이 되겠죠. 네, IT 회사라고 하는 흔히 알고 있는 IT 회사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될 것이고요. 뭐 대형 SI 업체, 대형 그 IT 서비스 업체들도 있고요. 소형 전문 업체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런 업체들은 어, 기술 자체를 서비스해주는 회사들도 있지만 기술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 예를 들어서 뭐 비전 솔루션, 비전이라는 게 그 제조 공정에 제품들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얘가 무슨 오류가 스크래치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기술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 서비스 기업들은 그 밑에 보면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코어 기업이라고 또 있는데요. 구글이나 AWS, MS와 같은 어떤 정말 기술 중심적인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서비스, 라이브러리,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 이런 기업의 형태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메인 비즈니스가 서비스야. 그런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코어 기업에서 만드는 라이브러리 같은 걸 내가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시간 낭비일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활용할 수 있나? 첫 번째, 좌측을 보시면 돼요. 내부 활용 효율화 및 관리 관점. 그리고 두 번째, 대고객 서비스 관점.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부 효율화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세스의 효율화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 딱 봐도 자동화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내부가 당연히 효율화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부 효율화 관점으로 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고객 서비스 관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리멤버라고 해서 명함 자체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 있잖아요. 그죠?
걔가 사진을 이렇게 딱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를 인식을 해가지고 얘가 주소로 저장이 되잖아요. 자, 요거는 사실 뭐 핵심은 아니죠. 명함을 인식하는 것 기술 자체가 핵심은 아닌데 리멤버라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아주 도움이 되는 기술, 도움이 되는 형태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고객 서비스 관점이죠. 그죠? 고객의 경험, 고객의 행동 패턴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관점을 한번 나눠봤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을 하려면 당연히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빅데이터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관점으로 나눠봤는데, 인공지능으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에다가 인공지능을 심을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는 건 그야말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B2B에 사용될 수 있는 건 제조 공정의 비전 검사나 사기 검출, 뭐 보험 사기 이런 거 검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고 B2C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챗봇이나 맞춤형 교육,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을 하드웨어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뭐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가 조금 더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조 로봇, 백스터라는 이런 로봇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있으면 이 하드웨어 자체가 어떤 얘가 소프트웨어가 깔리잖아요, 로봇이. 그 소프트웨어가 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도 대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소프트웨어에서 동작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서비스 관점은 아니지만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돼서 인공지능이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자체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2B 쪽으로 해서 데이터를 판매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판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GE가 그렇게 하는데요. 요즘엔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GE가 이제 항공기 모터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항공기의 부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한 거예요. 네, 엔진이. 네, 그래서 곤란한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제품을 납품하고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IIoT로 해서 데이터들을 다 모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 라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분석이 되면 예지 정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로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B2C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빅데이터 측면의 사업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쪽에 포커스가 많이 좀 맞춰져 있죠. SNS 업체, 통신사, 설비업체, 뭐 이런 것들은 저기 설비업체는 빼야 되겠네요. B2C는 아니니까. 저런 업체들은 데이터를 주로 이제 확보를 하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텔레콤 뭐 이런 사들, 그죠? 이런 것들 다 데이터 확보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점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이제 기업의 R&D 과제를 뭐 정부의 이제 R&D 지원 과제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렇게 합쳐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빅데이터 자체로만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공지능의 이제 활용 뭐 범위 이게 정말 활용 사례를 보기 전에 이 활용 범위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좌측 보시면 정말 비즈니스 서비스에 활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석이나 응용에 사용될 수도 있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곳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첫 번째 비즈니스 서비스겠죠. 그죠? 네, 비즈니스 서비스고요. 우측을 보시면 인공지능 활용 범위라고 해서 가로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이 있는데 알고리즘 기술 운영이나 분석 운영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기술 서비스 회사들이 지향하고 있는 플레이하고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서비스 회사 말고 이게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즈니스 서비스 구축 활용하는데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주요 글로벌 ICT 기업들은 어떻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나라는 건데 요 내용은 그냥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좌에서부터 한번 보면 개인 선호를 분석하는 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게 있고, 뭐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기계 설비에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능형 엘리베이터예요. 사람이 탔어. 아, 이 사람은 몇 층에 있어. 몇 층에 사는 사람이야. 층수를 자동으로. 그게 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인식 못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왜 여기 왔지? 시큐리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그런 기능들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가전에다가 센서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동작하도록 하는 것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뭐 B2C는 아니지만 홈플러스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거기 어, 냉장 설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냉장 설비가 외부 기온에 따라서 기온을 이렇게 냉장 설비의 온도를 조정을 해주면 전기세를 굉장히 아낄 수가 있어요. 아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걸 안 하죠. 내비둬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신경 써요. 근데 저기에다가 이제 인공지능 센서를 넣어서 그런 것들을 반응형으로 외부 온도에 따라서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면 굉장히 좀 최적화된 그런 운영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비용이 세이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환경 자체에다가 그 운영을 자동화시키고 효율화시킬 수 있는 쪽에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변호사나 뭐 이런 쪽에 쓸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무슨 사람의 뭐 건강 관련된 그런 내용에도 쓸 수가 있고요. 개인 행동의 뭐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일정 관리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등의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유통 서비스 금융에 대한 사례인데요. 우리가 뭐 쇼핑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나인데 올릴 것만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상품 추천해 주는 경우 보셨죠? 그죠? 네, 그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작은 쇼핑몰 들어가더라도 요즘에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쇼핑몰에 상품 추천을 해. 근데 쇼핑몰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가능하겠죠. 나한테 적합한 금융 서비스, 금융 상품을 추천해.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추천을 하면 이렇게 매출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뭐 실제 사례를 보면 메이시스 이런 회사들, 이런 백화점이죠. 이런 백화점 같은 경우는 개인화 상품 추천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연평균 6% 성장하고 그리고 2025년까지 530억 불의 어떤 매출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아톰뱅크 여기 은행이요. 여기는 이제 VOC, Q&A 뭐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자동 응대를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했어요. 그 최근에 보면 금융회사 ARS나 뭐 이런 거 보면 챗봇으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자연어로 이렇게 바로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죠. 사실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금융회사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면 채널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 정보 시스템, 특히 앱을 통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어려워요. 메뉴가 어디부터 있지? 엄청 어려운 거죠. 그 ARS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전화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상담 받고 뭐 이러는데 불편하고 그렇죠. 그런데 문자로 이렇게 자연어로 물어보면 금세 대답을 해주죠.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그런 그 서비스들을 만들려면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요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고객 서비스를 할 때 만든 정보 시스템을 만들 때 들어간 아키텍처거든요. 일단 보시면 네모 박스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색깔로 되어 있는 박스들이 많이 있어요. 저런 거에 전부 다 기술 요소들이 적용이 됐고, 저 네모 박스들이 전부 다 뭔가 프로그래밍이 됐고, 뭔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어렵죠. 근데 얘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 복잡하죠. 그리고 대형 시스템인 경우에는 뭐 수백억씩 돈이 들어가야지만 저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것들을 어,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서 하는 어떤 R&D 과제가 나왔어. 근데 이런 복잡한 그림을 이거보다 더 복잡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림을 그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복잡하니까 머리 아프실 거니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화형 AI 챗봇, 예, 스타벅스, 그리고 11번가, 호텔 예약, 엑스피디아, 대신증권,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죠. 웬만한 데는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폰에 그 아마 뭐 증권이나 은행이나 카드나 뭐 있을 거예요. 하나 열어보시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죠? 없는 게 이상하죠. 그 다음에 제조 설비, 공정 이런 쪽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뭐 챗봇 이런 것들은 눈에 표시도 많이 나고요. 고객 서비스용으로 만들어 놓으면 고객들도 좋아하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표시도 많이 나기 때문에 광팔리도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자랑하기도 좋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조 설비 공정 진단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죠. 네,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고객들이 민감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데이터도 많이 모아야 되고 데이터 분석하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죠? 뭔가 이렇게 하나 바꾸려고 하면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세스를 바꾸려면 프로세스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를 않아서 인공지능을 적용해가지고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조 설비 공정 진단 쪽은 아직까지 많이 적용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대형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포스코 사례를 좀 접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100여 개의 인공지능 R&D 과제를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00여 개 중에서 몇 개가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 과제들 중에 보면 품질 공정 품질에 대한 그런 R&D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쪽에 이런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 쪽의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수율이 1%만 개선돼도 그게 굉장한 금액으로 환산이 되죠. 예, 매출 규모에 따라서 1%가 가끔은 몇백억이 되기도 하고 예, 뭐 몇십억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율 하나를 계산하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GE 같은 경우는 뭐 항공기에 대한 엔진, 뭐 운항 엔진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운항 정보, 항로의 날씨, 사고, 뭐 연료,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서 언제 정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료가 절감되는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는 항공사들이 뭐 연료비를 절약을 한다든지 그런 가치를 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뭐 이런 쪽도 사례가 있죠. 헬스케어 쪽도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진료나 연구 기록, 환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을 영상 처리나 어떤 거기 내용을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의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네. 제조 공정 분야의 AI 도입 예시인데, 네. 여기 보면 생산, 수급, 품질 예측 하는 쪽에 사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정 조건, 설비 이상 예측하는 쪽에 쓸 수가 있고, 공정 운영 최적화하는 데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일단 품질 쪽이에요. 품질 쪽. 네, 품질 쪽이고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전 검사, 네, 비전 검사, 공정 라인에 어떤 제품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흘러가요. 모니터라고 쳐요. 모니터가 이렇게 하나 흘러가요. 옛날에는 사람이 모니터의 표면을 보고 어우 스크래치 났네. 그래서 요거를 불량으로 빼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어, 몇 명이 붙어가지고 그걸 보는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뭐 전날 술을 먹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제 입사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균일한 품질을 보장을 못하죠.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그 비전 검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어요.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스크래치를 찾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사진을 찾아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품질 공정 쪽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비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뭐,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네? 아까 이 컴퓨터가 블루스크린 튼 것처럼 갑자기 뭔가 문제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런 개인용 컴퓨터야 다시 켜면 되지만 공장 같은 경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설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품질 불량 제품들이 막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장으로 풀려버렸어. 인지를 못하고. 그러면 시장 품질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클레임이 막 생기고, 그러면 제품 다 회수해야 되고, 그럼 물어줘야 되고, 보상해줘야 되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설비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가 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이상이 발생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지 보전 정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자체의 어떤 생산 계획의 스케줄링을 최적화하는 것들, 생산 라인의 최적화, 이런 것들을 하는 쪽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접근해야 될 것인가? 개념은 알겠는데요.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해서 뭐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모르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네, 배워나가면 되고요. 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기술 우선 관점이 아니라 시장 니즈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끔 기술 우선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만 적용하면 뭔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할 리가 없어. 국가가 우리를 지원 안 해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은 실패하십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로 뭘 하겠어요?
결국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건 시장 니즈 관점이고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고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들, 이런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할 때 기술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프로세스만 바꿔도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말만 잘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찾아서 그런 기술에다가 그런 필요성에다가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러나 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몇몇 회사들 중에 기술 우선 관점으로 접근하는 회사들은 한 3년 안에 망하지만 망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네,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성장을 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돼? 제일 먼저 접근을 잘 하려면요,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질문.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문제가 뭐예요? 라고 던지는 거죠. 문제가 뭐예요? 자, 시장 니즈 관점으로는요, 시장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뭡니까? 혹은 고객이 불편한 점은 뭐예요? 라고 던져야 되고요. 네, 저렇게 던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어떤 내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관점으로는 효율성이 낮은 업무 프로세스는 뭡니까? 그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뭐예요?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저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이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이템이 N개가 나오겠죠. 자, 그 N개들을 비교 검토를 하는 거죠. 비교 검토할 때 전문가의 견해나 혹은 서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장 니즈 관점으로 봤을 때 해결 방안, 뭐 개선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업무 프로세스 관점으로는 개선 방안, 다 합쳐서 그냥 해결 방안이라고 할게요. 저는 해결 방안들이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 10개, 20개 잡아가지고 걔네들을 정말 깊숙이 파면서 기술 적용이 가능하겠어 라고 하면 야, 이거 개념 검증을 한번 해보자. POC라고 하죠. 뭐 제조회사에 조금 이렇게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 막 제품이라고 하죠. 막 제품.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 검증을 할 수 있는 파일럿 제품을 간단하게 만들어요. 혹은 파일럿 서비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인공지능 학습은 가능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대량 데이터는 발생하며 확보는 가능한지, 저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데이터도 없는데 인공지능을 만든다? 그거는 이제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대량 데이터가 반드시 발생하고 확보가 가능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개념 검증을 했어. 그러면 어떤 것들은 포기, 어떤 것들은 가능하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질 거예요. 아이템들 중에서. 그러면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되는 아이템들이 법이나 보안이나 기술이나 비용 측면에서 정말 문제가 없을까를 다시 한번 점검하신 다음에 상용 바로 이제 국가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걸 이제 국가 정책 자금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대충 가지고 와서 개념 검증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서비스 만들어 가지고요. 올해는 테스트 하고요. 내년에는 대고객 오픈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정말 곤란해요. 네, 정말 곤란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네.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뭐 저희한테 이 사업 계획서를 이제 조금 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분 같은 경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디파인을 보신 바와 같이 했어요. 지구적인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글로벌 연합의 비즈니스 제약과 규제가 많다. 그리고 이런 규제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한 플랫폼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해결 방안 1에서 5, 그리고 적용 기준 도출 이런 프로세스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해결 방안을 개념화를 할 때 가급적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는 기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빼고 개념화를 시키는 게 좋아요. 기술을 배제를 하는 거죠. 배제를 하고 만약에 이게 요즘은 다 이제 앱이나 웹 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니까요. 서비스를 만드니까 그런 앱 서비스를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앱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개념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를 그릴 때 기술 자체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빼버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를 개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개념 정말 개념적인 그림을 그려요. 정말 개념적이죠. 이런 개념적인 그림은 누구나 다 그리실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적용하면 좋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청 쉬워 보이죠? 네. 어, 제가 이제 세 가지 이게 대면 강의면 제가 질의응답을 받겠는데 대면 강의가 아니니까 제가 질의응답 혹은 실수 자주 하는 실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뽑아왔어요. 첫 번째,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면 우리 비즈니스가 혁신적으로 변할 것이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하는 게 우선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술은 그걸 돕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계획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면 정책과적 획득이 용이할 것이다. 용리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플라이 할 곳은 많을 거예요. 워낙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된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플라이 할 곳은 많으나 용리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그냥 말만 집어넣어서 이상한 개념의 단어들을 써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쓰면 안 되죠. 쉽게 떨어져요. 네. 이상한 말이네? 바로 떨어지는 거죠. 네. 많은 준비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잘 모르니까 에이전트 업체에다가 이거 의뢰하면 정말 잘해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에이전트 업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사업에 그리고 그 눈높이에 맞는 사업 계획서 혹은 서비스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회사와 같이 일하려면 그야말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술 전문가들은 여자야. 그리고 이 비즈니스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남자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이해도를 맞추지 않으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맡기면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오너십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중간에 한번 끊어지는 바람에 블루스크린 떠서 끊어지는 바람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그리고 앞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